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나요? 네, 죽음이란 단어가 떠오르셨다면 제가 의도한 바가 맞습니다. 죽음.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의 책을 들고 왔는데요.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자기계발서, 에세이, 소설? 그렇지만 죽음에 대해 다루는 책은 다른 어딘가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을 읽다가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는 걷기도 힘들게 되었을 때 저희 집에서 잠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나가셔야 했기에 할머니를 24시간 케어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채우시고 출근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저귀를 풀어달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기저귀를 풀어드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곤란하기도 해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안 된다고 했다고 설득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저도 점점 지쳤는지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다른 자식들 집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엔 요양원으로 가셨지만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않겠냐는 이모들과 외삼촌의 말은 효도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과연 그게 결과적으로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을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해보니 굉장히 슬퍼집니다.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서 사촌들과 많이 놀던 저였는데 그런 저에게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셨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책의 내용과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책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더라면 저를 포함한 이모 삼촌들도 조금은 더 할머니의 마지막까지 잘 돌봐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6장 집에서 모신다고 입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인은 대부분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요즘엔 미국인의 80% 정도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영국인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죽을지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하려고 한다. 호스피스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죽음을 다시 가정에서 맞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둘러싸인 멋진 그림이 다시 떠오른다. 하지만 집에서 모시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잘해야 본전인 경우가 많다. 집에서 모실 경우 가족은 환자를 사랑으로 보살피긴 하지만 대개 환자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약물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위생이나 살균 면에서 보호시설보다 부족하기에 여러모로 불편하다. 1930년대처럼 대가족이 모여 살지도 않고 장거리 출퇴근과 초과근무 때문에 환자를 하루 종일 돌보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서 숨질 가능성이 더 크다. 침실에서 눈을 감는 할아버지를 떠올릴 경우 우리는 할아버지가 안전하고 조용한 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고 싶어 한다고 가정한다. 아울러 할아버지가 자신의 병수발을 가족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의료 전문가가 24시간 돌봐주길 바랄지도 모른다. 돌보는 사람이 걱정하는 마음에 사는 잔소리나 반성하는 마음에 사는 사죄가 성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친 사람은 마지막 시기를 잘 통제된 병원에서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자기 침실에서 나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중환자실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집에서 모시려 한다면 먼저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만 앞세울 뿐 막상 도움을 청하면 꽁무니를 뺀다. 인사도 없이 사라지거나 연락도 받지 않는다. 가까운 친척들도 눈치를 보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뒤로 빠진다. 흔히 한 사람이 주축으로 돌보고 다른 식구들이 조금씩 거둔다. 때로는 한 사람한테 떠맡기고 남은 식구들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만 한편으론 자기 방어로 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환자를 돌보고 시중 드는 일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 억지로 거들겠다고 나서봤자 도움이 안 된다. 결국 당신 혼자만 남는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화가 치밀 수 있다. 분노가 쌓이면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좋지 않다. 중대한 시점에서 뒤로 빼는 사람도 속이 편치만은 않다. 책임을 떠맡은 당신도 힘들지만 남은 식구들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죄책감이 시달리게 된다. 당신은 결국 환자를 돌봐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야 한다. 사람들이 선뜻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과연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직장에 매여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어도 아무 때나 달려올 수 있을까? 밤새 환자 곁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당신의 일손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며 남겨진 가족들이 남보다 못한 사이로 멀어질 수도 있다. 가족은 사교 댄스나 거미집 혹은 고급 도자기로 된 탑과 같다. 구성원 하나가 빠지면 파트너가 바뀌면서 스텝이 꼬이게 된다. 누가 춤을 이끄는지도 모호해진다. 절묘하게 세워진 탑이 균형을 잃고 와이 되듯 식구들이 균형을 잃고 헤매기 시작한다. 다 큰 어른인 줄 알았던 남동생은 갑자기 8살짜리 말썽꾸러기로 변해 당신의 눈물을 쏙 뺀다. 이모는 숨이 넘어가려는 당신 엄마에게 언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라고 울부짖는다. 그간 소원했던 사촌 형제는 불쑥 찾아와서 환자가 자기에게 유산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공표한다. 그러면 여동생은 헛소리 하려거든 썩 꺼져 라고 소리친다. 당신은 속으로 부르짖는다. 아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줘. 가족이라는 거미집의 한가운데 죽음이 찾아들기 전까진 가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간병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실감과 비통함 너머에 어떤 혼란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닥치기 전까진 어떤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때로는 몇 년째 연락 한 번 없던 친척이 느닷없이 나타나 고인이 생전에 원했던 거라면서 엉뚱한 말을 늘어놓거나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했냐면서 어깃장을 놓기도 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간병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 환자가 오밤중에 깨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환자가 병상에서 떨어지면? 게다가 피까지 흘린다면? 당신은 환자가 침대에 토하거나 설사라도 하면 옷과 시트를 갈아줄 수 있는가? 밤을 꼴딱 새울 각오가 돼 있는가? 죽어가는 환자는 흔히 환자용 침대가 필요하다. 일반 가정에서 환자용 침대가 놓일 만한 곳은 주로 거실이다. 그 말은 곧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비좁은 현관을 다 차지하고 말 것이다. 샤워 의자도 준비해야 하고 환자가 화장실에 다닐 수 있다면 동선을 따라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에 다닐 수 없다면 변기 겸용 의자도 필요하다. 환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면 전동식 승강장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장치는 워낙 크고 무거워서 침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환자용 침대에 승강장치까지 들여놓으면 안 그래도 비좁은 집안이 더 답답해질 것이다. 결국 환자를 내내 침대에 눕혀놓거나 장정 몇 명이 상시 대기하면서 필요할 때 환자를 불끈 들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10년째 뛰어난 완화 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마다 고객의 약 5분의 1이 세상을 떠난다. 그들은 나이나 질병 때문에 복합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 워낙 취약한 상태라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고객 중 일반 가정에서 지낸 사람은 거의 없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된 죽음을 많이 지켜봤다. 환자는 갖가지 증상에 적절한 처치와 보살핌을 받는다. 간호사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가족들도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최대한 제공받는다. 좋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들의 죽음은 대부분 좋은 죽음이라 자신할 수 있다. 많은 이가 노인보호시설과 실버타운, 요양원 등 노인과 환자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시설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시설에서 숙련된 간병인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이유로 나는 전문적인 간호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좋은 죽음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잊고 난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겐 호스피스가 있다고요. 미국인의 약 40%가 죽을 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다. 걸핏하면 언급하는 이 통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인의 약 40%가 적어도 3일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다. 3일.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평균 일수는 불과 17일이다. 사람들이 호스피스를 언급할 때는 흔히 독립형 호스피스를 떠올린다. 죽음을 맞기 전에 각종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찾아가는 장소를 연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곳은 얼마 안 된다. 물론 병원에서 부속된 호스피스도 있긴 하다. 나머지는 가정형 호스피스이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94%는 환자가 가정에 머물면서 제공받는다. 지난 15년간 호스피스 시설이 거의 2배나 늘어났지만 대부분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 시설에선 기대와 달리 불쾌한 경험을 하게 일수이다. 호스피스 시설에 입원한 환자 5명 중 1명은 죽기 전에 퇴원해야 한다. 보통 이틀 내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런 짓을 일삼는 시설일수록 수익을 많이 거둔다.
연방 당국은 호스피스 시설이 위중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어떤 이유로든 입원이 필요해진 순간 오히려 환자를 퇴원시키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호스피스 시설에 들어가는 기준은 흔히 6개월 뒤에 죽어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태일 때라고 약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는 임상적 징후와 증상이라는 상세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주치의와 호스피스 의사가 환자의 입원 적합성을 심사해야 한다. 어떤 징후는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징후는 암이나 알츠하이머병, 에이즈 같은 질병에만 나타난다. 가령 폐질환 환자의 입원 기준은 현저한 호흡곤란, 기관지 확장에 대한 낮은 반응, 산소 분압 55 이하와 기타 여러 증상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떨까? 80을 넘긴 사람은 대부분 6개월 뒤에 죽어도 별로 놀랍지 않다. 하지만 80살에도 호스피스 시설에 입원할 만큼 심각한 임상적 징후가 없을 수 있다. 메디케어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시설에 입원하려면 불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포기하라고 종용한다. 아울러 수혈처럼 순수하게 지원적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입원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흑인은 백인보다 호스피스를 덜 이용한다. 의료 서비스에서 워낙 오랫동안 부당하게 처벌받다 보니 치료를 덜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선뜻 이용할 마음이 안 드는 것이다. 흑인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백인보다 훨씬 적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상급 소생술을 받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백인보다 크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하고 기적을 이뤄줄 거라는 종교적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독실한 흑인 기독교도 사이에선 호스피스 시설에 들어가거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신성 모독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호스피스는 1차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불치병에 따르는 고통을 더는데 도움을 제공할 뿐 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편두통에서 천식에 이르기까지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다수 호스피스는 환자의 주치의가 불치병 증상을 다스려 주길 바란다. 호스피스 이용료는 통증 완화와 불치병 증상에 필요한 약물 처치료만 포함된다. 응급실 방문이나 앰뷸런스 이용에 따른 재반 비용은 따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의 분리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 가지 불치병만 안고 호스피스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입원 중 가장 불편한 문제가 관절염이라면 어떡하나? 통증이 없는 암으로 죽어가는 동안 관절염 치료에 필요한 약과 보행기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암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동안 가령 신장결석처럼 치료가 가능한 다른 질병에 걸린다면? 호스피스 병원은 죽어가는 사람과 그 가족을 안심시켜주고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멋진 시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심할 정도로 부적절한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매주 간호사가 한 번씩, 간호조무사가 2번씩 방문해 최대 90분 정도 머문다. 다시 말해 매주 약 4시간 정도 대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따라서 업무 시간 외에 위기가 닥치면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가족의 지인 중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분이 있는데 방만 따로 쓰고 화장실을 함께 쓰는 구조의 원룸에서 지냈다. 안타깝게도 그는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혼자서는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기 어려운 통증에 시달렸지만 호스피스에서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고 다른 요양시설로 옮기라고 제안하지도 않았다. 이게 바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의 실상이다. 그가 우리 완화의료팀에 들여온 뒤 호스피스 간호사가 2차례 잠깐 다녀갔을 뿐 다른 서비스는 없었다. 환자용 침대도 내가 다른 곳에서 구해다 주었다. 호스피스는 가족에게 환자를 돌보라고 대놓고 요구한다. 메디케어 자료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호스피스 혜택은 당신과 당신 가족이 안락한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해줍니다. 각종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대다수가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와 상반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물론 이런 불만이 부정확한 기대치의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호스피스 케어가 간병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그렇게 믿도록 유도되었다. 하지만 호스피스 서비스는 그게 아니다. 일부 호스피스에선 가족에게 환자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가족이 몇 시간이나 며칠 정도 쉴 수 있도록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임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별로 없다. 당신과 가족이 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스피스는 이 점을 강조하는데 환자와 가족의 이해가 충돌할 때가 있다. 환자는 호스피스 케어를 원하는데 가족은 그것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혹은 제공하고는 싶지만 제공할 여력이 없다면?
환자와 가족의 죽음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이해와 희망을 품기도 한다. 환자의 바람과 간병을 제공하는 가족의 바람이 충돌할 경우 대개 환자의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환자와 가족 사이에만 갈등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는다. 친척 중에 환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간혹 심한 비난과 언쟁 속에서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그에 비해 완화의료는 만성질환과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혹은 죽음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그에 비해 완화의료는 만성질환과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혹은 죽음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솔직히 말하자면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완화의료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완화의료는 좋은 죽음을 맞는 데 필요한 온갖 것을 지원한다. 그런데도 각종 치료에 물쓰듯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극히 미미한 비용만 완화의료에 쓰인다. 나와 함께 일하는 어느 괜찮은 의사의 사무실 문에는 재미있는 만화가 걸려있다. 만화에서 가운만 걸치고 진찰대에 앉아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살 날이 6개월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적 치료를 통해 그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은 완화 의료 프로그램은 환자의 삶과 죽음에 엄청난 차이를 안겨줄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요. 사회복지사, 목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화의료는 두통을 치료하는 일에서 발목을 접질려 응급실에 방문해야 하는 일까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암이나 심장병 등 환자의 기존 질환에 대처하면서도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하도록 적극 돕는다. 목욕을 시켜주고 안과와 치과와 전문의 방문에 동행하며 보청기와 정형외과용 신발과 보행기 같은 보조기구도 제공한다.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임시 간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완화의료 서비스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처럼 구체적일 수도 있고 만성 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처럼 포괄적일 수도 있다. 간부전 환자는 간부전 치료를 위한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갖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암 환자 역시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완화의료 프로그램에서는 침술 치료를 제공하거나 재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가족 간의 역학관계도 잘 조율해주고 운동 프로그램도 설계해준다. 이를 적극적인 전인 치료라고 부른다. 살고자 애쓰는 와중에도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술은 치료에 초점을 맞춘다. 의학이 발달하여 대체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위로가 의술의 핵심이었다. 현대 의술에서도 여전히 뭔가를 안 하는 것이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때로는 당신이 하려는 일을 막는 것이 좋은 의술을 뜻한다. 진짜로 좋은 의술은 환자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린디 웨스트는 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의 병상을 오랫동안 지켰다. 아버지가 며칠씩 의식이 없을 때 의사가 이따금 찾아와 상이 어떤지 묻곤 했다. 그럴 때면 린디는 속으로 생각했다. 끔찍하죠. 척보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든 해드릴 일이 있을까요? 의사가 덧붙여 물으면 린디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이 병실에서 그야말로 느릿느릿 진행되는 죽음의 과정을 감안할 때 딱히 해주실 일은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의사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좋은 죽음을 제공하려면 의료진은 환자에게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의술을 베풀어야 한다. 환자는 병이 아니다. 증상의 집합체도 아니고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접근하는 의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어느 신경과 전문의가 호스피스 의사를 죽음의 예술가라고 적은 에세이를 보고 정말 화가 치민 적이 있다. 보나마나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별로 없는 의사일 것이다. 실제 죽음의 예술가는 죽어가는 당사자이다. 그 죽음은 의사가 병실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고 의사가 헛소리를 하고 나간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나는 이따금 환자 가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연락해야 한다. 그간 실수도 저지르고 엉뚱한 말도 하면서 어렵사리 요령을 터득한 덕분에 이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소식을 전한다. 일단 내가 통화하려는 사람을 아는지 가족들 사이에 남다른 스트레스가 존재하는지 따져본다. 환자를 날마다 방문하는 딸에게 얘기할 땐 국도 반대편에 사는 내 여동생에게 얘기할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입을 뗀다. 환자에게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말로 시작한다.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진 경우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그런 다음엔 거의 언제나 환자분이 아주 편안해 보이세요. 소리도 내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라는 말을 덧붙인다. 실제로 거의 언제나 그렇기 때문이다. 전화기 너머에선 환자의 아들이나 딸이나 자매나 남편이 허둥지둥 자동차 키를 찾거나 가스불을 끄면서 환자와 마찬가지로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묻는다. 얼마나 남았죠?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가요? 환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할 때도 똑같이 조심스럽게 입을 뗀다. 그런데 죽음은 뜻밖의 소식이 아니라 예상했던 일이 닥쳤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다. 나쁜 소식을 전할 땐 의사들도 허둥거리고 실수를 저지른다. 휠체어 신세에 연약한 환자에게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의사를 많이 봤다. 불안한 환자는 세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라틴어나 약어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의사는 환자의 질문을 차단하고 혼자 떠들곤 한다. 어떤 의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보호자를 상대로 환자가 숨이 멎으면 소생술을 시행할지 말지 다짜고짜 묻기도 한다. 종양학 병동에서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노부인이 남편을 병실에 두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떠난 지 10분도 안 돼 남편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남편은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내가 담당했던 환자였기에 그의 아내에게 연락하는 임무가 나한테 떨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상태가 악화됐으니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다시 오시라고 담담히 말했다. 잠시 후 당황한 얼굴로 병동에 도착한 아내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조금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던 심장병 전문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심장순환계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참 만에 노부인이 내게 돌아서며 물었다.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심장병 전문의가 돌연 입을 다물었다. 결국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전달해야 했다. 또 한 번은 다른 의사가 오밤중에 병실을 나서며 나더러 환자에게 말하라고 했다. 뭘 말해야 했느냐고? 그날 밤에 산소호흡기를 달지 아니면 그대로 눈을 감을지 선택해야 할 거라는 말이었다. 그것도 그날 밤에. 당신은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책임자요, 실력자요, 유일한 권위자인 의사를 어떻게 해고하느냐고 반문한다. 당신 인생의 권위자는 의사가 아니라 당신이다. 의사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 의사 양반, 당신을 해고하겠소. 괜찮은 의사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의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로 간주하면 된다. 대형 병원에는 입원 환자 전문의라 불리는 의사가 있다. 새로운 주치의를 찾는 동안 그들이 당신을 돌봐줄 수 있다. 이전 주치의의 파트너들 중에서 고르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무방하다. 자, 이젠 세상과 하직할 장소를 결정할 시간이다. 뿌린 씨를 걷어야 할 시간이다. 집에서 눈을 감고 싶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 이웃과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교회와 제향군인회와 알코올 중독자 협회에도 연락하라. 취미로 만들던 모형기차 모임에도 연락하라. 아는 사람과 단체와 조직에 죄다 연락한 다음엔 괜찮은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프로그램을 신청하라. 깨알같이 적힌 문구를 꼼꼼히 살핀 다음 보장된 사항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라. 사람 일은 알 수 없기에 당신은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이유가 셀 수 없이 많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상할 건 전혀 없다. 당신이나 의료진이 뭘 잘못하거나 기회를 놓친 것도 아니다.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의 욕구가 병원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 우리는 병원을 위기의 장소로 여기고 밤낮 없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 병원의 상당 부분은 조용하고 평화롭다. 분주하기는커녕 굉장히 차분하고 신중하다. 숙련된 직원들이 환자를 친절하고 세심하게 돌봐준다. 괜찮은 병원을 고른다면 남부럽지 않게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 조용한 1인실에 누워 가족 사진을 보며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집에서 사용하던 베개를 가져와도 된다. 간호사는 병실에 들어오기 전에 늘 노크하고 나가기 전에도 달리 더 도와드릴 게 있나요? 라고 묻는다. 환자가 부탁하면 직원이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문지기와 경비원 역할도 맡아준다. 대부분 병원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지켜준다. 입원 기록도 코드화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한다. 비닐 커버가 덮이지 않은 안락한 매트리스에 누워 지내고 잠들려 할 때는 어떠한 기계음도 들리지 않는다. 시끄러운 호출 신호도 들리지 않는다. 수면제를 먹이려고 깨우는 사람도 없다. 제일 좋아하는 파자마를 입고 지낼 수도 있다. 간호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입원 환자 전문의는 적절한 약물을 처방한 뒤에도
창틀에 기대어 환자의 온갖 질문에 찬찬히 답해준다. 환자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일 경우 가족들이 밤새 환자 곁에 머물 수 있다. 내가 태어난 병원이자 30년 뒤 내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둔 병원이 그랬다. 직원은 가족에게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려준 뒤 조용히 물러난다. 이런 병원은 단순히 병원으로 머물지 않는다. 독립된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병동의 기능도 수행한다. 전문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심지어 필요한 도움을 모두 갖춘 가정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이런 곳이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도 이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이와 같은 가정에서 간호사로 일한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나는 들어가기 전에 늘 노크한다. 당신이 밥숟가락을 놓고 저승길로 떠날 준비가 됐을 때 우리는 당신이 좋아하는 농담을 들려줄 것이다. 당신이 한평 남짓한 땅속 모텔에 투숙할 때가 되면 커피포트엔 간 내린 커피가 채워지고 바구니엔 맛 좋은 머핀이 준비될 것이다. 이 모든 게 가능하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다. 당신과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자꾸 요구해야 가능하다. 자고 싶을 땐 커튼을 꼭 닫아달라고 요구하고 문병객이 모두 앉을 의자를 요구해야 하며 방에서 상큼한 냄새가 나야 한다고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괜찮은 병원에선 때맞춰 진통제를 투여하고 간호사가 임종신호를 포착해 당신이 최대한 편히 가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이다. 괜찮은 병원에선 당신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도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것이다. 당신이 속세의 번뇌를 다 벗어 던지는 순간까지 아무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듣기 싫은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영원히 깨지 않을 잠에 빠져들 때까지 간호사는 전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살며시 다가와 몸을 정갈하게 씻겨주고 머리를 빗겨준 뒤 조용히 물러날 것이다.